교과서의 내용은 거의 다 돼서 지난 시간 결석한 사람들 쌤이 링크를 안 보냈던데 바로 보내놓을 테니까요. 좀 영상을 잘 보고 수강을 하고 만나요. 그리고 오늘도 뉴스 빅데이터 91페이지 일단 먼저 확인하고 오자. 91페이지에서 쌤이 할 얘기들 다 끝이 났는지,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자, 토론의 문화를 만들자, 92페이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뭐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이 팽팽한 논쟁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마치 메아리방에서 살듯이 라고 하면 자기 소리에 gat혀있는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 동종교배하듯이 라고 하면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 그리고 93페이지에서도 뭐 읽기 중 활동 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다 됐고, 그 다음에 94페이지도 다 한 거 맞죠? 학습활동 다 되어 있어요? 혹시나 놓친 거 있을까봐. 학습활동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구나, 그지? 학습활동부터 지난 시간에 복습할 거를 학습활동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복습하려고. 그럼 95페이지부터 준비. 글쓴이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념을 배경으로 이 글을 썼는지 파악해봐라.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념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나댄다라고 생각해. 뭔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또 저래? 이런 식으로 바라보거든. 논쟁에 대해 부정적으로에다가 밑줄.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 이런 거 해야죠.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부딪혀서 갈등을 풀어나가야지.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서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논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도 해소가 될 거야. 밑줄 긋자. 논쟁을 통해 서로를 이해에다가 밑줄, 갈등 해소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러분, 의견에 집단 편향 일어나면 안 돼. 편향은 치우칠 편자야. 편에 편식할 때 사랑이 치우쳐지고 먹는 것이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편향과 양극화, 논쟁이 없으면 의견의 집단 편향과 쏠림 현상이 강화가 돼버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까 동종교배라고 얘기했지. 인터넷 시대에는요, 약간 알고리즘이 나랑 비슷한 생각만 불러일으키잖아, 그치?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지향해야지 양극화는 안 돼. 편향은 안 돼. 토론과 논쟁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하냐. 토론과 논쟁이 부재한 사회는 다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위험하고 불합리한 사회야. 밑줄 긋자. 다수의 의견만이 지배하는 위험하고 불합리한 사회에다가 밑줄. 그리고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에다가 밑줄. 활발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자.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입시다. 밑줄 긋자.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 밑줄. 계속 이어갈게. 이번에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글쓴이의 주장과 관점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사회냐?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 밑줄 긋자.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에다가 밑줄.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논쟁을 부정적에다가 밑줄. 나댄다. 치열하게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해. 막 이런 거지. 그리고 꼭 음식 시킬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약간 몰잖아. 짬뽕, 짜장면. 여기에서 뭐 비빔밥, 뭐 볶음밥이라도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논쟁과 토론의 진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인식 결여에다가 밑줄. 논쟁과 토론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미, 기능을 인식을 못합니다.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의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토론 부재에다가 밑줄, 논쟁 불능 사회에다가 밑줄. 그 사회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생산적인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두껍게 만듭시다. 글쓴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문화적 이념, 의견의 다양성이야. 논쟁을 통해서 소통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논쟁에다가 동그라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밑줄. 다수의 의견이나 통념들 있죠. 통설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거나 이견을 묵살해서는 안 돼. 밑줄 긋자. 이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에다가 밑줄. 그리고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하지 마세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기꺼이 논쟁하세요. 밑줄 긋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기꺼이 논쟁에 나가 밑줄. 그래야 합리적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96페이지 계속 이어갑니다. 이 글에 사용된 와 진짜 나와야지.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출제야. 이거는 진짜 꼭꼭 나올 거야. 그 표현의 방법이 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소제목이 달려져 있었거든요.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래요? 소제목에서 토론과 논쟁 부재의 위험, 의견 스펙트럼이 중간층 두터운 사회, 의견 집단 편향 양극화,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이런 것들. 그래서 2번으로 돌아와서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찾아서 정리해보고 그 표현 방법이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지 한번 평가해봐봐. 글 전체에서 소제목이 붙어있으니 전개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짐작할 수 있지. 밑줄 그자 미리 짐작에다가 밑줄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지.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편향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의견 스펙트럼에 그리고 토론과 논쟁과 부재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목에서. 그리고 66쪽 14부터 21에 논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과 서구인들의 시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 대조에다가 동그라미 인식의 차이. 대조를 통해서 문제점을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밑줄이자 대조를 통해 문제점을 더 분명하게 제시해다가 밑줄. 그래서 논쟁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논쟁의 의미와 기능에다가 밑줄 자연스럽게. 66페이지에서는 논쟁을 학습 도구이자 생활 방식으로 활용한 서구인들이 사례로 제시가 되었어. 서구인들에다가 밑줄. 서구인들에게 논쟁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이해를 도와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66에서 좋은 논쟁의 특징을 좋지 이쪽에 장수들의 겨룸에다가 밑줄. 팽팽하게 부딪히는 논쟁은 좋은 논쟁이야. 팽팽하게 부딪히는 좋은 논쟁에다가 밑줄. 그것을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팽팽하게 대결을 한다. 밑줄 그자.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팽팽한 대결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 말 비유적 표현. 동종교배를 한다. 메아리 방에서 산다. 논쟁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밑줄 그자 기존 입장만 강화하는 사람들에다가 밑줄. 그리고 전문가 밀의 견해를 인용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 밑줄 폭력성에다가 밑줄. 다시 한 번 더 전문가의 견해 인용 밑줄 끄시고 서로 다른 의견이 활발하게 부딪히는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 밑줄 그자 서로 다른 의견이 활발하게 부딪히는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에다가 밑줄.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선스타인의 견해를 인용을 해서 선스타인에다가 동그라미. 집단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자기 의견에 안주하는 상태가 폐해입니다. 폐해가 큽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 시사하면서 글 마무리.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생산적 논쟁과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 그로 인한 폐해 그리고 경각심 이걸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한국 사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경각심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자. 3번으로 갑니다. 이 글에서 동의하거나 반박할 내용을 찾아보시고요. 다음 기준에 비추어서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타당하지 않아? 그리고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성, 믿을만한 자료, 제시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동의하거나 반박할 만한 내용,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밑줄 그자 집단 편향 현상이 강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 이유, 밀과 선스타인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해서 소통 부재의 사회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반박, 집단 편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출처가 밑줄 그자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에다가 밑줄.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계속 갑니다.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먼들과 함께 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비교를 해보자. 그래, 우리도 한번 나눠봐요. 생각.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일관되게 논조를 전개해 나가야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밑줄 그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에다가 밑줄. 쌤은 조금 이런 게 성향상 안 맞기는 한 것 같아.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 약간 맞춰주는 편인 것 같아. 나는 중간층이 의견이 두텁지 않다는 점에
우리 사회는 확실히 이런 것 같기는 해. 중간층의 의견이 우리 사회는 두껍지 않아. 글쓴이가 말한 대로 우리 사회는 약간 양극단의 의견만이 존재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양극단의 의견만 존재해다가 밑줄. 나는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지. 구체적 사례 있으면 극단적인 두 사람,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 성향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나는 토론과 논쟁이 생산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토론과 논쟁이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맞아. 토론을 하거나 이러면 격화되어서 심화가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모둠에서 나온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비판 내용을 정리해보자. 저희 모둠은 우리 사회에 논쟁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견들이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쟁의 부재로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아쉽고 치열한 논쟁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는 언급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4번으로 가실게요. 바람직한 토론 문화에 대해서 모둠별로 의견을 나눠보자.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토론의 장에서 사람들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할수록 그들의 견해가 더 좀 공고해지는 거야. 밑줄 그자. 더욱더 극단화에다가 밑줄.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듣는 순간 그게 좀 강화가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이 바로 뭐다? 집단 극화야. 집단 극화는 사람들이 집단 토론에서 얻는 새로운 정보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보다 찬성하는 이유를 더 많이 들어.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뭐를? 찬성하는 이유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야. 그거에 좀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 반대하는 기억보다는 찬성하는 기억이 많이 남는다.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의견이 다른 집단과 다양한 형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자신의 견해를 무분별하게 고수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견해 중에서 어떤 부분은 수정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인지를 해봐. 이거는 좀 내가 변화되어 봐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 미리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려와서 점검하기, 의견 양극화, 생산적 논쟁, 한 줄 평을 적어보자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의 현주소를 성찰해봤습니다. 글을 비판적으로 읽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내려보시고 98페이지로 가시죠. 의견 양극화, 생산적 논쟁, 갈래는 논설문, 성격은 비판적, 시사적.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위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했네요. 대조 비유 등을 사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설득의 효과를 높였네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글의 짜임새를 보시면 서론 부분에 갈등의 합리적 해결 수단인 논쟁을 살펴봐라. 좋은 논쟁,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가 된다. 논쟁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의 현실, 조금 토론 문화가 많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의 사회가 어떠한 폐해와 부작용을 겪는지 활발한 논쟁이 필요하다.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확대 강화시키자. 이 글을 쓰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글쓴이의 관점을 들여다보면 논쟁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부정적 태도에다가 밑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찾기 어렵다. 논쟁과 토론의 부재로 집단 편향, 집단 극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원인 지적해보면 논쟁과 토론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지닌 사회적 기능,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방안,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생산적인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토론 부재의 상황을 흔들어야 한다. 밑줄이다. 토론 부재의 상황에다가 밑줄.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 의견 스펙트럼 중간층이 확대해 나가지길, 집단의 평양과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길.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일단은 대조. 서구인들의 인식과 한국인들의 인식 대조. 논쟁을 갈등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한국인들. 그 사람들의 시각과 논쟁을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서구인들의 시각. 이게 우리가 너무 인식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논쟁의 필요성이 제시가 됐죠. 자기만의 목소리에 갇힌 사람들. 어떤 방에 살고 있다? 메아리 치는 방에. 동종교배를 한다. 논쟁과 소통을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제시.
인용은 밀과 선스타인, 밀의 견해와 소통과 논쟁을 피하는 사회의 부작용을 언급한 선스타인의 견해를 인용을 해서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합니다 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를 하니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봐야 되겠어. 예시,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과 삼파법, 그리고 현대 정치회사의 후보자 및 정책 검증 등 논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구의 사례를 제시를 해서 논쟁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논쟁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더라. 좋아요. 99, 100 넘어가도 되겠지요. 이런 슬픈 동물원 다 빠지니까 쌤이랑 같이 일단 해놓고 결석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쌤이 뉴스 빅데이터나 혹시 못 들었던 부분에서 얘기해서 한번 내용을 더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만났으니 114페이지 해놓읍시다. 창의적 읽기, 약간 새로운 해결 방안을 낸다라는 거야. 이거 읽기 방법 개념 무조건 나오거든요. 2문제 정도나 하나로 꼭 반드시 나올 겁니다. 소단원 출제 포인트 들어가실까요? 우리 사회의 육아 주체가 변화되고 있다. 그걸 통시적으로 살펴봐. 위에다가 뭐라고 적지? 통시적. 우리 사회에서의 육아 주체가 맨 위에 소단원 출제 포인트에 우리 사회의 육아 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육아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제시가 되고 글쓴이가 제시한 육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하고 새로운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창의적 읽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 열기, 다음 책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촌에 살고 촌에 웃고 귀농에 대한 즐거움, 두근두근 나의 진로 나의 진화. 그럼 예시다. 촌에 살고 촌에 웃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사려고 할 때 귀농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중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할 때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한두 가지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고민하기에 창의적 읽기입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수히 많죠. 독서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때 어떤 방법과 태도를 읽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만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는 창의적 읽기 115페이지 가실까요? 여러분 교과서는 이게 줄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글로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고. 글의 내용과 글쓰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독자가 자신의 지식, 배경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밑에다가는 배경지식 좀 적어주시고 경험을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자 글에 나타난 글쓰기의 생각을 독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하자. 독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도 밑줄. 창의적 읽기의 특징 첫 번째, 글에 제시된 글쓰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밑줄 긋자. 독자가 자신만의 독창적 생각에다가 밑줄. 그러니 표면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실적 읽기와 이면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추론적 읽기랑은 분명히 성격이 달라. 나만의 시각을 드러낸다라는 거에서 창의적 읽기랑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는 달라.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는 내용 파악의 읽기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보완, 대체할 방안을 생각해내는 수준 높은 독서활동이야. 수준 높은 독서활동에다가 밑줄. 사실적 읽기는 가장 기본의 읽기 방법이었잖아. 독자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면서 재구성하여 읽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 3번에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읽기를 해보자고요. 개인과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세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이나 책을 고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책에서 찾거나 새로운 방법을 밑줄 긋자. 새로운 방법 떠올리기. 이게 바로 뭐다? 나만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해결 방법을 적용해서 그 결과도 평가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대안을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읽어보자. 자신이나 사회가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문제 확인에다가 밑줄. 글쓴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지 파악해.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능사는 아니잖아. 그러니 세 가지의 측면에서 따져보자. 타당성 번호 1, 실현 가능성 번호 2, 실효성에다 번호 3. 이 측면으로 이것을 평가를 하고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거야. 새로운 해결 방안에 밑줄 한번 꺼주시고
116조 딱 준비해서 뉴스 빅데이터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 육아의 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육아 변천사 밑에 다시 한 번 더 적고 가실게요. 통시적 성격의 글입니다. 제재 안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글은 지난 20년간 기사에 등장한 육아 관련 단어들을 분석해.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키워드들을 분석해 보는 거야. 육아 관련 단어 분석에다가 밑줄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육아에 대한 인식 밑줄 글자 육아에 대한 인식에다가 밑줄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밑줄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여전히 육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은 어머니가 진짜 뼈를 갈아서 키운 자식들이란 말이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짜 이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읽기 전에 가면 빅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빅데이터는요, 정보가 누적된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어 밑줄 끌까 집적된 데이터에다가 밑줄 쌓여진 데이터가 빅데이터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 글은 수년간 쌓인 육아랑 관련된 뉴스 정보들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육아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글이다. 다음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육아 담당 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밑줄 기자 육아 담당 주체가 어떻게 변화에다가 밑줄 육아 문제의 본질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육아 문제의 본질에다가 밑줄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다가 밑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네, 1번 문단 가겠습니다. 라떼 파파에다가 동그라미 신조어를 제시해서 글을 시작에다가 밑줄 우유 아빠네 독자의 흥미랑 관심이 끌리지 육아의 분담이라는 화제가 제시가 될 거야.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뜻하는 말이 라떼 파파.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아빠의 참여가 시작됐죠. 신조어입니다. 실제로 라떼 파파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에요. 북유럽 쪽이네. 스웨덴에다가 동그라미. 스웨덴에서는 남성 육아 휴직제 사용률이 90%에 달하고 있고 오후 4시면 아빠가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준대. 와, 오후 4시면 진짜. 그에 반해에다가 세모 한국 사회와 대조적입니다. 한국에서 육아 문제는 엄마들이 도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엄마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독방 육아라고 하지요. 주의도 챙기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온 게 세월이구나. 한국과 달리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조적인 상황이 더욱더 부각되네요. 이 문단으로 가볼까요?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을 뉴스 빅데이터로 뽑아보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라떼파파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때껏 한국 사회에서 다루어온 육아 담론은 무엇인지 지난 20년간 20년간에다가 밑줄 기사를 빅카인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했대요. 1997년부터 그럼 쌤도 여기에 속하는 건가? 쌤은 조금 너무 초딩 시절이다. 그리고 2016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을 해서 육아와 관련한 기사 속의 연관 단어들의 변화 이쪽 그자 기사 속 연관 단어의 변화에다가 밑줄 빅카인즈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어떻게 분석하고 조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뉴스 기사에서 육아랑 관련된 단어들을 다 분석해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육아 문제의 변화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자. 처음 부분이었어. 신조어, 라떼파파, 스웨덴의 사례 소개 이걸 통해서 글의 첫 부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빠들인데 솔직히 연예인 아빠들이니까 라떼파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슈퍼맨이 돌아왔다랑 아빠 어디가?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서 라떼파파가 많다. 한국의 육아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성이 대부분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빅카인즈라는 프로그램으로 뉴스 분석할 거야. 97년도부터 20년간 육아 관련 기사 5년 단위로 구분해서 단어들의 변화를 살펴보자고. 육아 분담의 주체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육아랑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그러면 오른쪽 기퉁이 본문의 자료에서 빅카인즈 분석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꼭 알아두기. 왜 글쓴이가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했을까? 되게 이런 건강한 사회가 있다는 거야. 육아 문제가 결코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이 육아의 한 주체인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엄마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 밑줄기자 엄마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에다가 밑줄 해결의 방향에다가 밑줄
17쪽 가겠습니다.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기사의 중간에 소제목 달아주니까 좀 전에 우리 의견 스펙트럼에서도 충분히 내용 예측할 수 있었죠. 밑줄 한번 긋고 갈게요. 기사의 내용을 짐작에다가 밑줄.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해야 되는 1회 독에서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0년간 빠짐없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핵심어. 와, 완전 이거는 인기 단어네. 엄마, 여성. 그렇지. 육아에서는 엄마의 역할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전담하는 사회 구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여성이 육아의 주체로 자리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황혼 육아야. 그리고 아빠와 같은 육아 분담의 대상이 부각이 되거나 육아 보장 정책과 관련 기관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뉴스의 대략적인 변화가 양상. 애기 낳기만 해도 나라에서 받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한 달에 달달이도 또 꽤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기 5년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97년부터 01년도까지 육아랑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인 핵심어는 여성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요. 육아휴직 시 고용기금에서 100%가 아니었어. 유급이 아니야. 임금의 30%만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골자로 핵심으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견이 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기간을 늘리자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여성의 육아 분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작이 된 것 같아. 밑줄 긋자.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에다가 밑줄.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다. 01년, 97년부터. 다섯 번째 문단.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로 가볼까요? 여성이라는 주목 키워드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견단녀가 안 되기 위한 여성 근로자들의 노력. 여성 근로자에다가 밑줄. 여성도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집니다. 육아와 일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 아닐까? 사회적 고민이지.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 또한 주요 핵심어로 떠올랐고요. 이 시기에 육아휴직 기간 확대라든지 직장 보육시설 설치라든지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나왔지만 실제 근로 환경에는 적용이 되지는 못했어. 적용에다가 X. 그러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야. 정책은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의 사업에서의 이 장애는 너무 온도차가 극심했다. 너무 괴리가 심했다라는 거야. 정책은 내놓았지만 시행이 되지 않거나 정착이 안 되거나 너무너무 공감대가 낮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야. 꼰대 문화 때문에. 자, 키워드 우리도 눈으로 한번 보고 갈까? 97에서 01년도까지 여성과 노동부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역시 여성 근로자가 부각되고 노동부, 그리고 정책과 현실이 괴리가 된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1. 시기별 육아의 현실에서 첫 번째 시기. 여성 고용보험기금 출산휴가. 여성이 육아의 주체, 이들이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려고 하는 시도. 밑줄 그자. 사회적으로 분담하려고 하는 시도에다가 밑줄. 시작은 됐어. 근데 02부터 06까지 이상적인 정책들이 막 나왔지만 양립할 수 없는 문제는 일가 육아입니다.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현실에 정착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였나봐. 그리고 오른쪽 기퉁이로 가자. 여성 육아를 위한 제도, 모성보호법이라든지 육아휴직제, 육아 관련된 핵심어들 보면 엄마들, 여성들, 아빠, 조부모, 출산휴가, 노동부, 한국 사회에서 육아는 여성의 영역으로 유지된 가운데 여성의 육아를 누구에게 어떻게 분담을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누군가에게 맡겨야지만 되는 거잖아, 그치? 넘어갑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세 번째 시기입니다. 특징이 이제 항혼 육아가 시작돼. 조부모에다가 밑줄. 육아 분담의 주체로 새로이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서 조부모나 부부는 맞벌이야, 고령화와 같은 단어가 연관 단어로 함께 추출이 되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새로운 육아 방식으로 떠올랐지. 결혼한 자녀가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 집 가까운 곳에 살림을 꾸리는 사례도 늘어났지. 항혼의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맞아. 그래서 이제 아이 낳기를 꺼려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출산 문제에다가 밑줄. 고령화 문제에다가 밑줄. 이 두 가지를 풀 수 있는 실마리였을까? 다시 겪는 육아 때문에 생기는 노년층은 얼마나 힘든데 육아가.
번아웃 증후군에다가 밑줄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뼈마디 다 관절 다 상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시기로 갈게. 2012년부터 2016년에는 아빠들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드디어 떠올랐어. 아빠들에다가 밑줄 사회적 배려가 들어간 거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방송을 탔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빠들, 남편들과 같은 단어가 주요 연관 단어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속의 모습은 연예인 아빠들이니까 아빠가 실제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113시간이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서 2위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통계 수치로 비교를 해보자. 그만큼 남성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좀 많이 차이 난다, 그지? 1766, 347시간이나 더 길대. 1년이 차이가 나는 거의 1년이. 미안해요. 365일인데 미안해요. 347의 숫자에 너무 쏠렸네요. 꽤나 많이 차이 나죠. 야근이 일상인 이 시대의 아빠들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하네요.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랑 맞물려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연간 단어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년부터 11년까지의 그 조부모의 등장을 기억해주세요. 조부모 동그라미, 맞벌이 부부 동그라미, 고령화의 동그라미, 황혼육아의 시작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요. 뭐를 우리가 주목해보자. 아빠들에다가 동그라미, 남편들에다가 동그라미.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영향인 것 같아. 오른쪽 기퉁이로 가자. 육아 정책의 한계. 육아휴직이나 직장 보육시설 등이 정책이 시행이 되었지만 너무 정책과 현장의 온도차가 너무 극심했어. 그리고 육아 분담은 조부모가 항원육아를 하려고 하는데 노년층의 번아웃 증상이 심각한 문제야. 19페이지 가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2012부터 2016년까지 살펴보니까 조부모, 고령화를 기억해 주시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조부모가 육아 분담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을 했다. 12부터 16년까지 아빠, 남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남편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지만 노동의 여건상 남성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야. 16년도까지. 계속 가보자. 20년간 육아와 관련한 담론에는 여성이 중심에 있었어. 여성이 중심에다가 밑줄.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책임지는 돌봄 구조를 조부모 혹은 아빠들이 분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분담하려는 시도에다가 밑줄. 라떼파파는 신조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변화야. 물론 이는 반쪽짜리 변화이기는 해. 반쪽짜리 변화에다가 밑줄. 뉴스에 아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다만 언론을 비롯한 사회의 관심이 엄마에게 육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그게 아니라 육아에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도. 이 반쪽짜리 변화를 온전한 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온전한 변화에다가 밑줄. 누가 나서야 될까? 인식의 변화에 사회 구성원들도 노력하고 사회 구성원에다가 밑줄 더하기. 정부 부처의 적극적 관심에다가 밑줄. 그때 라떼파파가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해질 것이다. 끝부분 마무리 지을게요. 육아 담론의 변화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와 대안. 육아와 돌봄을 여성 중심에서 다른 주체에게 분담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여성 중심에다가 밑줄. 다른 주체에게 분담에다가 밑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쪽짜리 변화에 엄마들의 환경이 나아진 건 아니야. 분담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엄마들의 여건이 나아진 건 아니야. 반쪽짜리 변화에다가 밑줄. 그럼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밑줄 끌게. 사회 구성원에다가 밑줄. 정부 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 계속 해나가야 되는 현재의 육아 정책의 주소야. 그래서 내려오면 옆에 기퉁이로 갑시다. 현재의 육아 정책 워라벨. 그래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해주고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꼭 알아두기. 한국 사회는 여성이 육아에 대해서 모든 부담을 지고 있었어. 이쪽이자 여성에다가 밑줄.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가능한지, 육아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육아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엄마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을 선택, 개선을 하자. 이쪽이자 엄마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 개선에다가 밑줄. 엄마들의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당연히 함께 육아를 해야 되지만 엄마들의 여건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 학습활동을 좀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 바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쌤이 다른 교사용 지도서 준비해서 내용 정리 한 번만 좀 더 하고 오늘 했던 거 포함 문제 조금 더 자료집 만들고 왔으면 쌤이 줄게요. 조금만 문제 풀어보고 이거 평가 문제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만큼은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 위주로 해서 우리가 외부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완전 그냥 정말로 막 막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었기는 하거든요. 외부 지문이 나오기는 해요. 4지문 정도가 나올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 육아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